아빠, 저예요. 지은이에요. 제 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현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흙이 묻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분명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미 화장되어 유골함에 담겨 있어야 할 아이가 제 눈앞에 살아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남편 민준이 가져온 유골함을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납골당에 모시고 돌아온 지 겨우 하루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대체 제 딸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무료로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꼭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장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26, 아직도 제 눈엔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간다니요. 제 이름은 박준호, 올해 57세입니다. 30년째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긴 세월을 저 혼자 지은이를 키우며 버텨왔는데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죠. 아내는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6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겨우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은이 걱정만 했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당신이 엄마 몫까지 다 해줘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지은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건설 현장 감독 일을 하면서도 지은이를 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현장으로 출근했죠. 저녁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일찍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며 운동회, 졸업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왔는데 지은이만 아빠랑 있는 게 마음 아팠지만 지은이는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지은이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은이가 데려온 사람은 김민준이라는 29살의 남자였습니다. IT 회사 대리라고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공손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준이는 처음 저를 만난 자리에서 바로 결혼 허락을 구했어요. 겨우 3개월 만났다고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시간이 짧은 건 알지만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빠, 저도 민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지은이가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죠. 결국 저는 두 사람의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결혼식은 따뜻한 봄날에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이었죠. 사위 민준이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IT 회사 대리라더니 제법 여유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은 얼굴에 살짝 화장을 하니 더욱 아름다웠죠. 버질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창피하게.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아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지은이의 손을 넘겨주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의 절반을 떼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서운함, 불안, 희망,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두 사람은 베트남 호찌민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은아, 조심해서 다녀와. 매일 연락해야 해. 알았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마치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이틀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신혼여행을 즐기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지은이는 평소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문자를 보내는 아이였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민준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지은이 번호도 마찬가지였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겠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준호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톤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주베트남 총영사관의 이기준 영사입니다. 영사관? 왜 영사관에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영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따님 박지은 씨가 화재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은이가 죽었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무슨...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지은이가 죽었다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영사의 목소리만 귓가에 울렸죠. 정말 유감입니다. 어제 저녁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은 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민준 씨는 다행히 무사합니다. 현재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내일 귀국 예정입니다. 민준이는 살아났는데 지은이만 어떻게 이런 일이? 시신은 우리 지은이는 지금 어디에? 현지 병원 연간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시신 훼손이 심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시신 훼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제가 지금 당장 베트남으로 가야 할까요? 김민준 씨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오후 비행기로 귀국하실 예정이니 공항에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사와의 통화를 끝낸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흘 전만 해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아이가 어떻게 준호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동료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지은이 사진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기준 영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보다 2시간 늦으니까 그곳은 새벽 1시였을 텐데도 영사는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 지은이가 맞습니까?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간절함이 묻어났을 겁니다. 영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지 경찰에서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민준 씨가 직접 신원 확인도 했고요. 하지만 민준이가 어떻게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면서요? 네, 화재가 워낙 심해서 유품으로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목걸이가 있었다고요. 결혼 반지, 제가 아내의 유품으로 물려준 반지였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 끼고 싶다고 해서 줬던 것이죠. 그 반지가 있었다면 정말 지은이가 맞는 걸까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저는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낸 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 민준이는 그저 화재로 지은이가 죽었다고만 말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고 한국도 아닌 타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옥 같은 이틀을 견뎌내고 사위 민준이가 입국하기로 한 시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오후 2시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했죠.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악몽이 아닐까? 곧 지은이가 민준이와 함께 밝게 웃으며 나타나지 않을까? 하지만 게이트에서 나온 건 민준이 혼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작은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저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어요.
울었던 흔적도 없었고 그저 피곤해 보일 뿐이었죠. 지은이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묵던 숙소에서 화재가 났어요. 전기 합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지은이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호텔에 묵었던 거 아니야? 호텔에 불이 난 거야? 아니요. 지은이가 이왕 외국에 나온 거 현지인들 모습을 더 가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숙소를 작은 곳으로 옮겼어요. 민준이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방금 아내를 잃은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연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베트남 현지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사망 진단서, 시체 검사 결과서 모두 베트남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고 도장과 서명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류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화장은 현지에서 한 거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내가 가서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시신을 보관할 만한 시설이 제대로 없고 날씨가 덥다 보니 시신 상태가 너무... 그래서 현지 한인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화장했어요. 영사관에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하셔서 민준이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모든 걸 처리한 걸까? 왜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버님, 장례는 빨리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3월의 봄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은 민준이가 알아서 예약했습니다. 강남의 큰 병원 장례식장이었죠. 빈소를 차리는 동안 저는 계속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영정사진을 고르면서도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랐어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앨범에 들어갔어야 할 사진이 영정 액자에 들어가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준호야, 힘내. 지은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현장 동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근데 화장을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니야? 보통은 시신이라도 확인하고 그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볼 때마다 민준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베트남은 열대지방이라 시신 부패가 빨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영사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저는 빈소를 지키면서 민준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 의연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저 피곤한 표정일 뿐이었죠. 괜찮아. 좀 쉬었다 와. 제가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끝까지 지켜야죠. 지은이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베트남 영사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지에서 수습한 지은 씨의 유품입니다. 보통 유품은 공간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 사위가 급히 귀국하면서 유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볼 일이 있어 귀국했던 영사관 직원이 딱한 사정을 알고 직접 전달해주러 온 것이었죠. 봉투 안에는 그을린 결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유품으로 물려준 바로 그 반지였어요. 반지를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지은이가 죽었구나 실감이 났죠. 정말 화재 사고가 맞습니까? 혹시 다른 가능성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로는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뭐요? 현지 숙박업소 주인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거였죠.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정말 지은이가 마지막에 아무 말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민준이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랑한다고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이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착각이라고 슬픔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발인 행렬이 떠나고 유고를 납골당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정말 지은이는 사고로 죽은 걸까?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 지은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안에 지은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느라 어질러진 방, 신혼여행 가방을 쌌던 흔적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보면서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지은이가 겨우 나흘 만에 유골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끔찍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 지은이 방문 앞에 서곤 했죠. 문을 열 용기는 없었지만 그저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은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의구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현지 숙박업소 주인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이가 베트남에서 쓰던 물건들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화재로 모든 게 소실되었습니다. 지은이 휴대폰도, 여권도, 옷까지도 전부. 그래도 뭐라도 남은 게 있지 않을까? 가방이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숙소라고 해도 화재가 그 정도로 심했다면 건물 전체가 탔어야 하는데 민준이는 무사했잖아요. 게다가 민준이의 물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마디도 없었죠.
저는 장례식장에 유품을 전달해줬던 영사관 직원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미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생한 우리 딸 화재 사고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함과 사고 일자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며칠 후 외교부에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현지 경찰 보고서와 숙소 측 진술서를 스캔한 파일이었죠. 저는 영어로 된 부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화재 발생 장소가 호텔이 아니라 민박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도 호찌민 중심가가 아닌 외곽 지역이었죠. 게다가 화재 규모는 방 하나가 전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탔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 하나만 탔는데 어떻게 지은이만. 저는 영사 콜센터에 다시 전화했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의아한 점이 많지만 현지 경찰이 사고로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조사해야겠다고요. 먼저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부터 찾아갔죠. 회사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물었더니 김민준이라는 직원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말을 덧붙였어요. 김민준 대리님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시던데요. 인사팀에서 해고 통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고요? 왜요? 무단결근이 너무 잦아서요. 1년 전부터 거의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년 전이라면 지은이랑 만나기도 전인데 그때부터 회사를 안 나갔다니. 그럼 대체 무슨 돈으로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도 준비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살던 빌라에 들렀습니다. 빌라 앞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아이고, 그 집 살던 남자 장인어른 맞으시죠? 얘기 들었어요. 네, 혹시 여기 살던 남자는 요즘 집에 잘 들어오나요? 며칠 전에 한번 왔다가 그 뒤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한 여자가 왔었어요. 동남아 사람 같던데 민준 씨를 찾더라고요. 한국말은 서툴렀는데 김민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소리치고. 언제였죠? 한 4일 전쯤? 밤 10시쯤이었어요. 경찰 부를까 했는데 금방 가버렸어요. 동남아 여자라 왜 민준이를 찾았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은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 옷장, 화장대. 그러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죠. 최근 날짜의 일기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민준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 자꾸 돈 얘기만 하고 보험 들자고 계속 권하는데 생명보험을 왜 그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수아라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민준 오빠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발음이 외국인 같았는데 누굴까? 생명보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수아. 슈퍼 아주머니가 말한 동남아 여자가 이수아라는 사람일까요? 저는 지은이의 친구 서현이를 찾아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현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아저씨, 사실 지은이가 결혼 전에 불안해했어요. 무슨 불안? 민준 씨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회사 간다면서 다른 곳에 있었다든지, 통화할 때 베트남어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든지. 베트남어로요? 네, 지은이가 그랬어요. 분명 베트남어 같았는데 자기가 물어보니까 고객이랑 통화한 거라고 둘러댔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해고, 수아라는 여자, 베트남어 통화, 그리고 급작스러운 숙소 변경.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그 화재 사고를 검색해봤습니다. 호찌민 민박 화재, 한국인 사망으로 검색했는데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겨우 찾은 베트남 현지 뉴스 하나에 짧은 기사가 있었죠. 기사를 번역기로 돌려보니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숙소 주인은 화재 당시 한국인 남성만 봤다고 증언했다. 여성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뭐라고요? 지은이를 못 봤다고? 저는 즉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찌민행 항공권 가장 빠른 걸로 예약해 주세요. 언제 출발하시려고요? 내일이요. 아니, 오늘 밤이라도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서방, 나 베트남 다녀올 거야.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을 직접 보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아니야, 꼭 가봐야겠어. 혹시 같이 갈래?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라고? 이미 해고된 사람이?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준이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것을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지은이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쓴 것과 같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지은이를 보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진실을 꼭 밝혀줄게. 네가 정말로 그 화재로 죽은 건지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 끔찍한 가능성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지은 아버지?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나는 진실 알아요. 베트남 오면 만나요.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수아예요. 김민준 알아요. 모든 것 알아요. 수아. 지은이 일기에 나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당신이 수아라고? 무슨 진실을 안다는 거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수아라는 여자가 진실을 안다고? 민준이를 안다고?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면 베트남에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뭔가 거대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모든 걸 밝혀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잠시 후 제가 겪을 상상도 못할 일을요. 수아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알아요? 모든 것 알아요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베트남으로 떠나야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행 가방을 거실에 놓고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긁는 것 같은.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조심스럽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퀭한 눈,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하지만 분명 지은이었습니다. 제 딸, 죽었다던 제 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내가 정말 지은이야? 살아있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지은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는 내가 죽었다고 화재로,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고 같이 울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은이를 소파에 앉혀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지은이의 팔과 다리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살아있어요. 민준이가 날 죽이려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 충격,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뭐라고? 그놈이 널 죽이려 했다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둘째 날 밤이었어요. 민준이가 와인을 줬는데 그걸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들었어요. 민준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계획대로 약을 먹였고 지금 쓰러진 상태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어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떤 여자가 와서 말했어요.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다고. 화재로 죽었다고 발표했다고. 그 여자가 누구야? 수아라고 했어요. 민준이의 진짜 연인이래요. 수아. 방금 전 저한테 전화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가 말하길 민준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했대요. 나와 결혼해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신혼여행 중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그 돈으로 베트남에 가서 그 여자랑 살 생각이었나 봐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다른 현지인 노숙자 여성이었어요. 혹시라도 시신에서 약물이 검출될까봐 민준이는 매장할 계획이었고 그 사람 시신을 내내 것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하지만 지은이의 상태를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탈출한 거야? 수아가 도와줬어요. 처음엔 저를 가둬놓고 돈을 요구했는데 민준이랑 전화로 크게 말다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준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를 풀어준 거예요.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모든 걸 말하라고. 그래서 수아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군요. 지은이를 풀어줬으니 곧 제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베트남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왔어? 현지 한인교회에서 도와줬어요. 목사님이 영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권을 만들어주셨고 비행기표도 사주셨어요. 지은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다시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민준이 그놈은 내가...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온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받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은이가 놀라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저는 지은이를 안방에 숨겼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 내가 처리할게.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도 흐트러져 있었죠. 아버님, 아까 베트남에 가신다고 하셔서 내일 아침 비행기야.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어떤 여자한테서 수아의 전화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민준이도 뭔가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왜? 아닙니다. 그냥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지은이 일로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연락 올 수도 있고. 민준이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고 손을 떨고 있었죠.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잠을 못 자서. 아버님도 푹 쉬세요. 베트남 가시면 연락드릴게요. 민준이가 돌아서는 순간 안방에서 뭔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멈춰 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TV 소리지 뭐.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닫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아빠, 무서워요. 저 사람이 다시 날 해치러 올 것 같아요. 걱정 마. 이제부터는 아빠가 지켜줄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살아 돌아온 딸이 다시 사라질까봐,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행 비행기표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죠. 거실에 놓인 여행 가방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찾으러 베트남에 가려 했는데 진실은 이미 제 앞에 와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지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그놈이 내 딸을 죽이려 했다니, 보험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자기 아내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이었죠. 완전히 지쳐있던 지은이를 잠시나마 재우고 날이 밝자 저는 경찰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말렸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아빠에게 먼저 모든 걸 다 말하고 싶어요. 경찰에 가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야 할 테니까.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자꾸 보험 얘기를 했거든요. 신혼부부니까 서로를 위해 생명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험 금액이 너무 컸어요. 8억 원이었어요. 8억 원이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보통 부부가 드는 보험이 아니었죠. 네, 저도 너무 많다고 했더니 민준이가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 제가 져서 가입했죠. 그때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책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신혼여행 첫날은 평범했어요. 호찌민 시내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민준이가 다정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오후부터 이상했죠. 갑자기 숙소를 옮기자고 했어요. 호텔이 시끄럽다면서 조용한 현지인 민박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 민박으로 간 거야? 네, 호찌민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민준이랑 베트남어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민준이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건 처음 알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았다니. 그날 저녁 민준이가 와인을 사왔어요. 신혼여행 기념이라면서 거매를 했죠. 그런데 한 잔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민준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한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획대로 약을 먹였고 지금 옆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엔 눈을 떴을 때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창문 하나.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수아였죠. 수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한국에서는 모두가 당신이 화재로 죽었다고 알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시신 바꿔치기를 한 거구나. 네,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미리 준비한 시신이 있다고. 신원 미상의 노숙자 베트남 여성이었대요.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제 것으로 위장했다고.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그 수아라는 여자는 민준이랑 어떤 사이였어? 3년째 연인 관계였대요. 민준이가 한국에서 빚이 많아서 베트남으로 도망칠 계획이었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저와 결혼한 거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거였어요. 지은이는 울먹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모양이었어요.
며칠 동안 그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수아가 와서 빵이랑 물을 주고 갔죠.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 여자가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약속한 돈을 안 준다고. 보험금이 아직 안 나왔다면서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달래는 척하면서 민준이는 절대 그 약속 안 지킬 거다. 당신도 속은 거다라고 말해줬어요. 민준이에게 다른 여자가 또 있고 이 일이 발각되면 당신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울 것이라고도 했죠. 저를 풀어주면 그 여자는 처벌받지 않게 증언해 주겠다고도 약속했어요. 그 여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저를 풀어주겠다고 대신 자기가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국에 돌아가서 모든 걸 폭로해. 그럼 민준이는 끝이야라면서. 그래서 수아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군요. 민준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수아가 저를 그 창고에서 나오게 해줬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서 시내까지 데려다 줬죠. 한인교회 앞에 내려주면서 아버지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번호를 알려준 거구나. 네,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수아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창고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다고.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도 만들어주시고 비행기표도. 하늘이 도왔구나. 하늘이 도왔어. 지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민준이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순진하고 가족이 적어서 목표로 삼았대요. 가족이 많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고 보험금 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외동딸의 아버지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딱 좋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키운 딸이 그런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니. 그리고 아빠, 그 사람 회사에서 잘린 지도 오래됐대요. 그건 나도 들었어. 무단결근을 많이 해서 그랬다고. 아니요. 그래서 해고당한 게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잘린 거래요. 수아가 그러는데 빚 갚으려고 1,500만 원 정도를 빼돌렸다가 들켰대요. 그 돈으로 저랑 결혼 준비를 한 거예요.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경비 다 훔친 돈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나오면 베트남으로 도망가서 살 생각이었던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준이의 급한 결혼, 과도한 보험 가입, 베트남어 실력, 수아와의 관계,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민준이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너무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이제 경찰에 가자. 모든 걸 신고하고 민준이를 잡아야 해? 네. 그런데 아빠, 증거가 있을까요? 제 말만으로 될까요? 수아가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베트남 현지 조사를 요청하면 창고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목사님도 증언해 주실 거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저는 먼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의 말대로 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이미 모든 걸 계획했다면 증거를 없애는 것도 계획했을 겁니다. 지은아, 경찰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 어떤 증거요? 민준이의 과거, 수아와의 관계, 보험 서류, 횡령 증거, 가능한 모든 걸 찾아야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민석,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죠. 건설 현장에서 도난 사건이 있을 때 몇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민석아, 나 준호야. 급한 부탁이 있어. 준호, 무슨 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거실에 앉아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미친,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지은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석이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김민준의 신상부터 파악해야겠어. 회사, 주소, 가족관계, 재산, 빚, 그리고 이수아라는 여자도 찾아야 하고. 수아는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까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베트남계 한국인일 수도 있고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어. 일단 조사해 볼게.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도 확인해야겠네. 지은 씨, 보험 계약서 있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받은 서류들이 제 방에. 그럼 가져와 보세요. 지은이가 방으로 가는 동안 민석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신분 위조, 큰 사건이야. 검찰까지 갈 수 있어. 그래야지. 내 딸을 죽이려 한 놈인데. 지은이가 서류 뭉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민석이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역시 보험 수익자가 모두 김민준으로 되어 있네. 그것도 여러 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했어. 총액이 8억 3천만 원이야. 8억 3천만 원? 저도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야. 일반적인 부부 보험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한 보험 가입이지. 민석이는 전화를 걸어 어디선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민준, 나이 29, 서울 출생. 재밌는 게 나왔어. 이 사람 3년 전에도 결혼한 적이 있어. 뭐라고요? 지은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여자랑 국제 결혼이었는데 1년 만에 이혼했네. 그 여자 이름이 은구옌, 티수아, 수아. 그 여자와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다니? 그럼 수아가 전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이혼 서류상으로는 이혼했는데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베트남 식당, 베트남 마트에서 계속 결제를 했거든. 민석이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의 회사 횡령건, 이것도 확인됐어.
작년 12월에 해고됐는데 횡령 금액이 1,500만 원. 회사에서 형사고발은 안 했네. 대신 민사소송 중이야. 그럼 돈이 필요했겠네요. 그것뿐이 아니야. 사채빚도 있어. 대부업체 3곳에서 총 5천만 원. 이자가 밀려서 지금은 거의 1억 가까이 됐을 거야. 이제 민준이가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고 보험금을 노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수아라는 여자는 어디 있을까요? 지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찾고 있어. 아, 여기 있네. 구로구의 원룸촌에 거주 중이야. 불법 체류자는 아니고 결혼 비자로 체류 중인데. 이상하네. 이혼했는데 왜 아직도 결혼 비자가 유효하지? 위장 이혼이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했나 보네. 실제로는 계속 부부로 살면서.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류상으로 이혼 후에 취업 비자로 바꿨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에서 일한다고. 그때 민석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방금 확인했는데 김민준이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목격됐대.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못 탔다고. 못 탔다고요? 여권에 문제가 있었나 봐. 체납 때문에 출국 금지가 걸려 있었어. 민준이가 도망치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살아 돌아온 걸 알고 베트남으로 도피하려 했던 것이죠.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수아한테 갔을까? 가능성이 있어. 둘이 공범이니까. 민석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구로 원룸촌 쪽 좀 확인해봐. 김민준이라는 놈이 있는지.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확인됐어. 오늘 새벽에 수아의 원룸에 들어간 걸 CCTV에 잡혔대. 지금도 거기 있을 가능성이 커. 그럼 경찰에? 잠깐. 아직이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움직이는 게 좋아. 저놈들이 발뺌할 수 없도록. 민석이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힘들겠지만 수혜에게 전화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 수아에게요. 하지만 번호를. 아버님 휴대폰에 기록이 있을 거야. 어제 수아가 전화했다고 했잖아. 맞았습니다. 제 휴대폰에 수아의 번호가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민준이가 거기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보험금 얘기를 유도해봐. 지은이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여보세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 씨, 저 지은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있구나. 잘 도착했어? 네, 덕분에. 수아 씨가 풀어주지 않았으면 민준이 그 나쁜 놈 나를 속였어. 민준 씨 거기 있어요? 또 침묵,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없어.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보험금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 민준이가 다 가져간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였어요. 누구야?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충분해. 이제 경찰에 가자. 이 녹음과 우리가 모은 자료들이면 충분히 구속영장 나올 거야. 우리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방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강남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은이의 증언을 듣던 김진수 경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선배 형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려 했다고요? 네, 경위님.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민석이가 준비한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보험 계약서, 민준의 횡령 기록, 수아와의 위장 이혼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김경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강력계장이 직접 나왔어요.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네요.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베트남 경찰과도 연락해야 하고. 그때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계장님, 김민준이 지금 구로구 원룸촌에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범인 수아와 함께요. 그럼 바로 체포해야죠.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계장님은 즉시 팀을 꾸렸습니다. 형사 4명이 출동 준비를 했어요. 저와 지은이도 따라가려 했지만 만류당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2시간이 지나 형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놓쳤습니다. 한 발 늦었어요. 뭐라고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하지만 김경희가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노트북이에요. 수아가 급하게 도망가느라 놓고 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노트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베트남 영사관과 연락을 취했어요. 이기준 영사가 전화로 답했습니다. 박준호 씨, 지은 씨가 살아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영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현지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지은이가 전화를 받아 창고가 있던 위치와 민박집 주소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사는 즉시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노트북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아가 주고받은 이메일이요. 젊은 형사가 프린트물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섞인 이메일들이었어요. 보험금 8억 반반 나누기로 약속. 시신은 준비됨. 화재로 위장할 것. 완벽한 범행 계획서네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중에는 젊은 베트남 여성의 사진도 있었어요. 이 여성이, 아마 지은이 대신 죽은 걸로 위장된 피해자일 겁니다.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저 때문에, 지은 씨 때문이 아니에요. 김민준과 수아 때문이죠. 그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이 창고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창고에서 지은이의 여권과 소지품들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영사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뭐요? 현지 실종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은구옌 티 린이라는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22살, 일주일 전부터 실종 상태였다고 합니다. 은구옌 티 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의 계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가족은 있나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 그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준과 수아의 행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목격됐습니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산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잡았습니다. 부산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다음 날 서울로 압송된 민준을 조사실 밖에서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한때는 제 사위였던 사람이 이제는 흉악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저를 보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민준을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끝이야. 저 사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준은 수아와 함께 이미 2번이나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태국에서, 한 번은 필리핀에서. 하지만 그때는 피해자들이 운 좋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상습범이었군요. 김경희가 혀를 찼습니다. 이런 놈들은 무기징역도 모자라요. 수아도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발뺌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자백했어요. 민준이가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메일을 보면 봐도 적극적인 공범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면도 있었죠. 베트남에서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박집 주인과 현지 브로커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어요. 돈을 받고 범행에 협조한 사람들이었죠. 국제범죄 조직이나 다름없네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준은 살인미수, 사기, 위조 등으로 기소됩니다. 수아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고요.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을까요? 아빠, 은구엔 티린 씨 가족을 돕고 싶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도 해야지. 저희는 베트남 영사관을 통해 린의 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준의 또 다른 범죄들도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 위조, 대출 사기,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정말 상상 이상의 범죄자였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니. 지은이가 몸서리쳤습니다. 아니야, 너는 결혼한 게 아니야. 그건 진짜 결혼이 아니었어. 저는 지은이를 위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이었지만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니까요. 경찰은 보험회사들과도 협력했습니다. 다행히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준이가 보험 사기죄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민석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네가 아니었으면 친구 사이에 무슨, 그리고 이런 나쁜 놈들은 꼭 잡아야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뿐이었어요. 민준과 수아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검찰 조사실에서 저와 지은이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박지은 씨, 보험 가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결혼 한 달 전부터 민준이가 계속 보험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한두 개만 들자고 했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새로운 보험을 가져왔어요. 거부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하지만 민준이가 화를 내면서 나를 믿지 못하냐, 부부가 될 사람을 의심하냐고 하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감정적 조종이네요. 전형적인 사기범의 수법입니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김민준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걸까요? 검사는 우리를 데리고 모니터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는데 민준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아가 다 계획한 거예요. 전 그저 이용당한 거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수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보험은 왜 당신 명의로 들었습니까? 수아가 시킨 거예요. 저를 협박했어요. 제 약점을 잡고 있다고. 무슨 약점 말입니까? 회사 돈 횡령한 거예요. 그것도 수아가 시킨 거였는데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는 계속 그를 두둔했어요. 제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수아라는 여자에게 조종당한 거죠. 그때 옆 조사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 다 민준이가 계획한 거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늘 있는 일입니다. 공범들은 잡히면 서로 배신하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은이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성 2명과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던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2021년 11월 김미영 씨와 교제, 보험 가입 시도했으나 실패. 2022년 1월 이수진 씨와 약혼, 역시 보험 가입 후 파혼.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상습적 결혼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이 여성들을 찾아봤더니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고 보험을 강요했다고. 지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3번째였던 거네요. 아마 처음 2번은 실패해서 더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계산으로 사람의 목숨을 노렸다니. 수아의 과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어요. 은구옌 티수아. 베트남에서 2번 사기죄로 복역. 한국에 온 후 민준과 결혼. 이혼 후 취업 비자로 변경해서 체류 중이었습니다. 취업 비자요? 네. 구로구의 베트남 수출 기업에서 일한다고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죠.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불법 체류나 다름없었어요. 며칠 후 민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집 천장 속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된 거예요.
출처를 추적해보니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아마 도피 자금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도망갈 계획이었단 말이네요? 네, 보험금을 받으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의 노트북에서는 더 끔찍한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완벽한 살인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각종 독극물 정보, 시신 처리 방법, 신분 세탁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민주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갑자기 정신병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제 정신 상태로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변호사가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정말 치사한 수법이었죠. 검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늘 그래요. 잡히면 정신병자 행세를 하죠. 하지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신감정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죠. IQ 128, 반사회적 인격장애 의심되나 형사 책임 능력에는 문제없음. 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한국말을 못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유창했어요. 저 불쌍한 베트남 여자예요. 민준이가 저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직접 작성한 범행 계획서가 발견된 거예요.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응구엔 T. 린, 지은이 대신 죽은 그 여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린은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직접 유인해서 납치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수아가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린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속여서. 정말 악마 같은 짓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건 단순 살인 미수가 아닙니다.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검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악마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더 무거워질 거라는 희망이요. 민준과 수아는 서로를 비난하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도 계속될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면 더 힘드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검사가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지은이의 물음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3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고 1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지은이는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진실만 말하면 돼. 제가 지은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피고인석에 민준과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사위였던 사람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판사였는데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피고인 김민준, 은구옌 T 수아에 대한 살인미수, 사기,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 8억 3천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은구옌 T 린을 살해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오해 말입니까? 김민준 피고인은 수아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입니다. 실제 주도자는 수아입니다. 수아의 국선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아 피고인이 김민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선 지은이는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결혼 전부터 민준 씨는 계속 보험을 들자고 했습니다. 금액도 비정상적으로 컸고요. 신혼여행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지은이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둘째 날 밤 민준 씨가 준 와인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창고에 갇혀 있었고 수아가 와서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약물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신을 잃기 전 민준 씨가 전화로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민석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으로서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죠. 김민준은 이전에도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전형적인 연쇄 사기범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와 보험 가입 시도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은구옌 T 린의 어머니였어요. 통역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제 딸은 22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착한 아이였어요. 린의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수아라는 여자가 딸에게 접근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딸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시신 준비 완료, 보험금 50% 분배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이메일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저는 그런 이메일 보낸 적 없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수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 민준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협박당했어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정말 추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무고한 린 씨를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무고한 제3자를 살해해 이용한 점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수아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은구옌 티수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민준이에게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수아는 적극적 공범으로서 린 씨를 직접 유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준과 수아가 끌려 나갔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끝났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민사 소송이 남아 있었어요. 보험회사들이 민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린의 가족도 배상을 요구했죠. 린의 가족에게는 저와 지은이가 개인적으로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때문이죠. 린의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 악몽은 잊고. 그래, 잊자. 새롭게 시작하자.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지은이는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죠. 저와 지은이는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것이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빠, 여기 공기가 정말 맑아요. 지은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착한 곳은 해발 700m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마당이 넓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죠.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매주 2번씩 춘천의 병원에 다녔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오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지은이가 병원에서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건설 일을 그만두고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목공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제야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준호 씨,
이 의자 정말 튼튼하네요. 마을 이장님이 제가 만든 의자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책장, 장난감.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은이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고 방과 후 강사였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즐거워 보였어요. 아빠, 오늘 아이들이 그린 그림 보실래요? 지은이가 아이들 작품을 보여줄 때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의 전교한 목사님이었어요. 지은이를 도와주셨던 그분이셨죠. 지은 아버님, 잘 지내시죠? 지은 씨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린 씨 가족 얘기를 전해드리려고요. 은구옌 티린, 지은이 대신 희생된 그 젊은 여성이었죠. 린 씨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집사님이 보내주신 위로금으로 학비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지은이와 저는 린 씨를 위한 작은 장학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구옌 티 린 기념 장학회라는 이름으로요.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매년 베트남의 어려운 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봄이 오면서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웃들이 도와주면서 제법 농사꾼이 되었죠. 지은이 아버지, 이 호박 좀 보세요. 엄청 크죠? 옆집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호박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이웃으로 대해주었죠. 지은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민준이 얘기가 나오면 잠시 어두워지기도 했지만 금세 털어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린 씨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호찌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린 씨 가족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다닙니다. 린의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린의 동생은 의대생이 되어 있었어요. 누나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했죠. 전교한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은이가 감금되었던 창고도 찾아갔어요. 이미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지은이는 한참을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은이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지은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지은이는 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하기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강당을 나오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게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야. 남을 돕는 것. 우리는 다시 평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이 우리의 집이었으니까요. 목공소는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죠. 지은이는 초등학교 정식 교사가 되었고 결혼 얘기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번엔 마을 청년인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은이의 눈이 예전처럼 맑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옆에 앉아 제 팔을 껴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붉은 노을이 산마루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옥 같았던 우리 삶이 이제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딸을 잃을 뻔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때로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야기,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